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건강한 토론은 지성을 낳습니다.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더 나은 대안을 찾아서 우리 사회가 발전하도록 디딤돌 역할을 하기도 하죠. 물론 그건 건강한 토론이라는 전제가 있을 때의 일입니다. 토론이 아니라 논쟁이 되고 입씨름에 그친다면 안 하느니 못한 결과가 나올 테죠. 시간 낭비에 불과할 테고요. 그래서 토론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느냐보다 때로는 누구와 하느냐가 참 중요한 법입니다. 작가 아서 블로크는 논쟁의 제1법칙으로 이걸 꼽았습니다. 절대 바보와는 말다툼을 하지 마라. 결국 당신도 바보가 될 것이다. 혹여나 쓸데없는 논쟁이나 말싸움에 휘말릴 것 같을 때 조금 더 지혜를 발휘해 보시죠. 조시 빌링스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바보에게 그가 틀렸다고 납득시키는 최상의 방법은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오늘은 9월 24일 화요일. 화요일은 원탁의 기자들 K가 함께하는 날이죠. 최근에 집값이 8월에 올랐다 아니다 떨어졌다. 이게 뭐 기관마다 다른 결과를 내놓으면서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어떤 숫자를 믿어야 할까요? 부동산 통계의 함정 같이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 그리고 반도체 위기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최근에 참 힘든 국면이죠. 또 인텔도 미국에서 큰 위기를 겪고 있는데 또 그 사이에서 반도체 산업은 또 지각 변동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같이 한번 또 짚어보실까요?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도 빠지지 않고 나갑니다. 두 글자인데요. 정말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겁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요. 이것 한 포기의 평균 가격이 9,300원, 지난해보다 50% 넘게 폭등했다고 합니다. 어떤 곳은 2만 원에 파는 곳도 나타났는데요. 계속되는 폭염에 또 가뭄까지 겹치고 물량 부족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부가 그래서 다음 달 2일까지요. 최대 40% 할인을 지원한다라고 했는데요. 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 물가를 좌우하는 핵심 품목이죠. 흔히 이거 이제 색깔 때문에 10,000원짜리 지폐 이 이름으로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 한 2달 정도 남았을까요? 여러분의 또 김장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비용이 들지 않는 KBS 콩 어플리케이션 열려 있습니다.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 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참 좋은 경제 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미국 증시는 또 한번 사상 최고치 기록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는 뭐 혼조 양상을 보이든 어쨌든 전고점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네. 다우지수가 사흘 연속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수의 상승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다우지수가 0.15% 올랐고요. 나스닥이 0.14%, 대형지 위주 S&P 500 지수도 0.28%입니다. 사실 경제 지표는 좀 혼조 양상이었어요. 미국의 제조업 경기는 석 달 연속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서비스업 경기는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그런데 이날 호재성 뉴스는 바로 일부 이제 연준 이사들이 B컷 이른바 0.5%포인트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증시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연준 내 이제 비둘기파의 대표격으로 꼽히는 오스턴 굴스비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네. 노동시장 악화가 예상보다 좀 빠르다. 그러면 더 큰 폭의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라파엘 부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 역시 한 달 정도 고용시장의 이제 실질적 악화에 대한 추가 증거가 나올 경우
공격적 금리 인하해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 이제 B컷 사실은 이제 점도표상 연내 0.5%.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으로 이제 두 차례 인하할 것을 예상을 했는데 네. 자, 이렇게 되면 연내 추가적인 B컷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었고 오늘 또 이제 관심을 모았던 건 마이크론이에요. 마이크론이 현지 시간으로 24일 실적 발표하기 이전에 네. 실적 발표 앞두고 주가가 3%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에 대한 어떤 업황 전망이 꺾일 것이다라는 부정적 보고서로 우리나라 이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긍정적 시그널이고요. 저는 요즘에 이제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됐냐를 좀 눈여겨보는데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의미하는 이제 달러 인덱스가 이날도 소폭 올랐어요. 물론 뭐 그동안 금리 인하 반영에서 많이 낮아진 건 맞지만 네. 그러나 이제 미국이 피벗과 함께 첫 금리 인하를 비컷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달러가 약세에 돌아서야지 통상적인 거거든요. 네. 근데 달러가 강세로 돌아섰다는 건 시장에서도 야, 연준조차도 미국의 고용 침체, 경기 침체를 좀 우려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이제 올랐지만 국내 증시 조금 전 출발했는데요. 일단 두 자릿수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14포인트 정도 올라서 코스피는 2616으로 코스닥도 5포인트 정도 올라서 760선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어제 삼성전자 62,000원대로 떨어졌거든요. 오늘 63,300원 선. SK하이닉스는 또 역으로 또 어제는 올랐는데 오늘은 좀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오늘도 여전히 팔고 있고 개인과 기관만 지금 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려아이언의 경영권을 두고 지금 뭐 영풍하고 고려아이언 경영진 정말 팽팽히 맞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풍의 주가 변동폭이 엄청나네요. 맞습니다. 지금 그 영풍이 어제 주가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졌어요. 네. 29% 이상 떨어졌는데 어쨌든 영풍은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와 손잡고 고려한 경영권 인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 주가 서일 동안 계속 올랐어요. 네. 이는 이제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된 지난 13일 이후 사흘 연속 상승한 이후 어제 4거래일 만에 가격 하한가까지 떨어진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 영풍과 이제 영풍 정밀은 어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 투자 경고 종목은 주가가 5일 동안 뭐 75% 이상 급등락하거나 이럴 경우 한국거래소가 지정이 가능하고요. 네. 이렇게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 앞으로 B2가 안 됩니다.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이 두 종목 사는 건 불가능해집니다. 해제 여부는 다음 달 8일 결정이 되는데 앞서 이제 사모펀드 MBK는 지금 특수목적회사 법인을 통해서 지난 13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고려아이언 지분을 최소 7%에서 최대 14.6% 공개 매수하겠다. 한 주당 66만 원을 공개 매수 가격으로 밝혔는데요. 이게 최대 14.6%의 고려아이언 지분을 사들인다라고 할 경우 인수대금이 약 2조 원이에요. 네. 국내 M&A 사상 적대적 M&A 사상 가장 큰 규모이거든요. 근데 이미 어제 고려아이언의 주가가 72만 3천 원입니다. 공개 매수 가격을 훌쩍 66만 원을 넘긴 상태여서 지금 아마 이제 고려아이언은 이제 뭐 영풍과 이제 저 장시일가가 한 33% 정도 지분 보유하고 있고 MBK가 한 14.6%로 확보하게 되면 의결권을 갖고 있는 주식 기준 영풍과 MBK 측이 이제 절반 이상을 확보하다 보니까 아마 양측 간 지분 확보 이제 물밑 경쟁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도 영풍이 3% 이상 또 급락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고려아이언 경영권 분쟁에서 영풍 측이 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이 보는 건지 일단 영풍하고 같이 이제 손잡고 있는 MBK 파트너스가 원래 이제 66만 원으로 제시했던 공개 매수 가격 더 올리지는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앞서 얘기했지만 14.6%까지 최대 지분율을 올리게 되면 2조 원이에요. 네. 여기서 더 돈을 올리게 되면 이게 공개 매수 역사상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데다 야 이거 이렇게 되면 이제 머니 게임이면서 승자의 저주 우려가 있거든요. 네. 특히 지금 고려아이언도 이제 주가 방은 차원에서 한 1조 원대 왜냐하면 지분을 우호 지분을 한 6% 포인트 정도 늘려야지만이
경영권 방어가 가능하다라는 분석 때문에 경영권 지키기 위해서 우군 확보뿐 아니라 이제 지분을 계속 늘리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제 고려아연의 종가가 이제 72만 3천 원대이다 보니 일부에서는 야 그러면 이게 공개 매수 단가 종전에 66만 원에서 최대한 7, 80만 원, 많게는 90만 원까지 분석하는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 가격 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건 기존 전략을 고수하겠다라는 건데요. 일부에서는 공개 매수가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실패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게 주가에 녹아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건데 어쨌든 지금 MBK 파트너스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우군학표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이 실효성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전공법으로 대응하겠다라는 거고 업계에서는 고려아연의 이제 기존 이제 이 고객사들 현대차를 비롯해서 한화, LG화학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문제는 누가 이제 경영권 지분 경쟁으로 승기를 잡든 이제 승자의 저주가 좀 불가피한 게 아니냐. 휴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필리핀 가사 도우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의 육아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한 하나의 조치 이거였는데 또 경제적인 부담도 또 덜어주는 그런 측면도 있었고 근데 필리핀 가사 관리사 2명이 무단 이탈을 했어요. 맞습니다. 지금 100명의 필리핀 가사 관리사가 이제 교육을 받고 네. 서울시의 시범 사업으로 이제 일단 가정에 배정이 됐는데 추석 연휴 기간에 2명이 무단 이탈해서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지난 15일에 집을 나갔는데 아직까지 복귀하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물론 아직까지 정확한 이탈 사연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문가들 이구동성으로 올게 왔다. 이거 임금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후불제예요. 일하고 난 다음 달 돈 받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 이달 교육비에서 뭐 숙소 비용을 빼면 한 95만 원 정도 사대 보험이랑 다 빼거든요. 이 정도 수령하게 되는데 그러면 일주일에 뭐 40시간 일하고 이제 최저임금이 보장이 되니까 월급 한 206만 원을 받는 이 계약에도 불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 왜냐? 불법 체류자들은 공장에서 50시간 일하면 한 평균 250만 원 넘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것도 이제 좀 지적이 나오고 있고 어쨌든 이들 사라진 사람들을 한 달 동안 돌아오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전락됩니다. 정부는 일단 이제 임금 지급 방식은 사전에 안 내뒀기 때문에 현재된 문제가 없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경우에는 어쨌든 실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게 월 단위로 이제 후불로 정산하는 게 아니라 주 단위로 급여를 주는 것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급여가 너무 적은 것 아니냐, 뭐 그다음에 이걸 주급으로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근무 환경 개선을 더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월급을 후불로 받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아요. 또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기 전에 교육을 받을 때도 근무 환경이나 급여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지원을 하고. 그런데 10명, 100명 중에 2명이 나갔다라고 해서 근무 환경 어떻게 더 좋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대책을 이야기한다는 게 조금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면서 받는 200여만 원의 월급이 필리핀으로 가면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와서 정식적으로 국가가 이제 파견해서 한 가사 도우미인데 월급을 받아 보니 불법 파견자가 더 많이 받는다? 이 부분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불법 체류하면서 다른 일 하는 게 더 많이 받겠다 이렇게. 아이고 참. 일단 이분들은 그 정해진 기한 안에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가 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카카오톡으로 요즘에 뭐 생일 선물도 카카오톡으로 쿠폰으로 많이 보내잖아요. 뭐 치킨이나 커피 쿠폰 같은 것들. 이거 환불 수수료로 챙긴 수입이 카카오 측에 상당하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아니 정말로 대부분 선물이나 이제 기념일 챙길 때 네. 카카오톡 선물하기 이용 빈도가 이렇게 높았나 싶을 정도인데요. 이게 선물하기 환불 수수료가 5년 동안 1,600억 원이 넘었다는 겁니다. 이게 환불 낙전 수입이에요. 수수료만요. 환불 수수료만. 낙전 수입이에요. 네. 이거 환불 어떨 때 받느냐. 모바일 상품권 선물로 받았는데 수령일에 사용하지 않았어. 그럴 때 환불 요청할 수 있고요. 아니면 수령일이 깜빡해서 상품 유효기간 만료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수령이한테 현금 내지는 카카오 쇼핑 포인트로 환급을 해주는데 이때 100%다 주는 게 아니에요. 상품 가격의 10%는 수수료 차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낙전 수입이 5년 동안 1,600억 원을 넘어섰다는 건데 여기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이런 환불 정책에 대해서 소비자들한테 명확하게 설명했나? 이 지점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카카오가 거의 독점적으로 이 상품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독점적 지위를 위해서 과도하게 수익을 챙기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건데 물론 이런 지적에 대해서 카카오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앞서 이제 소비자 주권 시민회의는 지난 5월이었습니다. 카카오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서 이익을 제공을 강요하고 있고 고객들한테 불이익을 끼쳤다라면서 환불 수수료 정책과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이제 불공정거래 신고서를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환불 수수료 체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 또 과연 이 10% 환불 수수료가 합리적인가 이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좀 마련이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자,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지금 9시 21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원탁의 기자들 K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KBS 서영민, 강나루 기자 그리고 오랜만에 조정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정인 기자님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네, 거의 1년 만이라고 지금. 왜 이렇게 안 나오신 거예요? 제가 좀 부서 이동이 좀 많이 있었어갖고, 네. 네, 여기저기 조금 일을 하고 오느라 늦었습니다. 모시느라 힘들었습니다. 조 기자님 어떻게 집값에 관심 많이 있으세요? 관심이 많은데 네. 뭐 항상 집값 소식은 항상 우울해요, 저는. 우울한가요? 저는 그 조종인 기자의 집안의 집과 관련된 슬픈 이야기들을 아는데 조 기자가 10여 년 전에 네. 저 집을 사는 것이 좋겠다. 네. 그러자 배우자께서 아니다. 그 결과는 지금 이제 그 배우자는 집과 관련해서 집에서 별 말을 하지 못한 번이 없네요. 네, 그 배우자 항상, 다 네. 아시죠? 집집마다 대역지인이 한 명씩 있다고 저희. 아이고야. 예. 근데 오늘은 우리를 더 헷갈리게 하는 것들, 이 부동산 통계 함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특히 8월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됐느냐, 특히 이제 서울 지역을 놓고 봤을 때 한국부동산원과 공인중개사협회 데이터가 달라요. 근데 약간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완전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강나루 뭐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국토부 산하의 이제 공기업이고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집값을 이제 통계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한국부동산원이랑 얘기하신 이제 또 다른 한 축이 이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여기는 이제 민간협회고 이 두 군데 이제 수치가 그 집값 동향이 이제 전체적으로 비슷한데 수치가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얘기한 대로 아예 그 반대 방향의 발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한국부동산원 같은 경우에는 8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를 발표했는데 이제 전국 아파트를 보면 이제 전달 7월이죠. 7월 대비해서 평균으로 이제 0.33% 상승했다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제 서울 아파트 가격으로만 보면 1.27% 이제 오른 건데 이게 이제 한 2018년 9월 이후로는 최대치 상승률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한국부동산원의 통계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민간협회인 공인중개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반대라고 했으니까 오히려 떨어진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달보다 1.9% 떨어졌는데 오히려 오르지 않고 이제 서울로 한정해서 보면 4.5% 내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동산원 같은 경우는 보면 1.27% 서울 아파트가 올랐다고 한 거고 이제 공인중개사협회는 4.5% 내렸다고 하니까 엄청난 차이네요. 6% 뭐 이렇게 나는 이게 거죠. 사실 뭐 서울 전국도 그렇지만 주요 지역으로 보면은 차이가 더 많이 벌어져서 네. 이제 조금 더 눈에 들어왔는데 뭐 강남구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부동산원은 1.36% 올랐다 그러고 뭐 지금 중개사협회는 0.6% 떨어졌다. 근데 서초 같은 경우는 더 심하거든요. 1.89% 올랐다고 이제 부동산원은 발표했는데 뭐 중개사협회가
같은 경우는 뭐 11.5%까지 서초구 같은 경우는 떨어졌다. 이렇게 해서 좀 많이 갈리고 11.5%요. 네, 예, 서초구 같은 경우가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발표해서 지금 논란이 조금 더 아니 커지고 이거는 있습니다. 어떤 뭐 조사하는 방식에서 많이 차이가 나서 그런 건가요? 이게 지금 좀 이 새로운 네. 제3의 통계가 나타나면서 예. 무엇을 봐야 되느냐, 통계에 대한 혼란이 오는 뭐 이런 현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통계 가장 중요한 통계는 부동산 원에서 내는 통계, KB 부동산 시세 뭐 요 정도 두 개일 겁니다. 네. 두 개를 주로 보고 뭐가 빠르니 뭐가 느리니 뭐가 좀 진폭이 크니 뭐가 진폭이 적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중개사협회에 새로운 통계가 하나 들어온 겁니다. 이게 작년부터 이런 통계를 개발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올 6월부터 발표할 거라고 했는데 6월에 발표는 못했고 7월쯤 되니까 이 통계가 뭐 수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나왔고 8월이 돼서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8월 통계를 낸 겁니다. 네. 9월 달이 돼서. 네. 근데 이 통계가 아직은 완성된 통계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 개발 단계에 있고 내년에 좀 더 완성된 형태로 가다듬은 통계가 나올 텐데 그 전에 우리가 이런 통계 새로운 통계가 있어요라고 짠 내놨는데 이게 방향이 다르니까 와 놀라는 거고 그 이 중개사 협회에서 하는 말은 우리가 더 빠른 통계야. 우리가 더 지금 당장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어. 이 통계의 차이가 있는데 바로 중개한 걸 네. 알기 때문에 네, 바로 중개하고 계약한 그 시점에 우리는 그게 데이터에 와서 그걸 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통계가 더 빨라. 그 너 공식 통계는 다 실거래가 통계잖아. 기본 베이스는 실거래가고 실거래가는 시차가 있잖아. 보름, 2달 이 정도의 보름에서 2달 사이에 시차가 있으니까 이건 좀 늦은 거고 사실은 8월 달에 변곡점이 왔어. 근데 우리가 그걸 본 거야. 그리고 말해주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런 이게- 측면이 네. 하나 있지만 다른 한 측면은 이 통계는 아직 완성된 통계가 아니다. 다른 분들 얘기 들으면서 좀 더 얘기해 네. 그 이게 조정희 통계를 이제 산출하는 방법 자체도 좀 많이 다른데요. 뭐 이제 시점 자체도 좀 다르다고는 하지만 이게 실시간 거래냐 아니면은 뭐 실거래가 신고 정보를 기반으로 한 거냐의 차이도 있지만 네. 이게 이제 그 산출하는 방식을 보면은 부동산원 같은 경우는 이제 실거래가가 사실 늦게 30일 이내에 신고가 되기 때문에 부동산원이 직접 이제 시세 문의 전화를 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자체 입력을 하고 만약에 실거래가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뭐 유사 호가를 반영하기도 하고 실제 거래가 없지만 뭐 이렇게 좀 높게 불렀다 그러면 좀 높게 나타날 수도 있는 좀 약점이 있고요. 중개사협회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까 서초구 같은 경우가 뭐 약간 11% 넘게 떨어졌다 이랬는데 서초구에서 거래된 모든 아파트 실거래 가격을 이제 면적당으로 나눠서 산출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지역에서도 분명히 대장 아파트가 있고 아닌 아파트가 있는데 저렴한 곳이 거래되면은 뭐 떨어졌다. 그리고 좀 비싼 아파트가 팔리면 올랐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커갖고 둘 다 약간 이제 산출 방식에서 좀 논란이 있는 면이 있습니다. 네, 거래 이게 자체에 따라서 네. 같은 통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원이나 KB 통계는 이게 시세를 지수화한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종류의 형태가 얼마나 올랐느냐. 그러니까 어떤 강남의 어떤 아파트라면 이 동이 10개 동이 있다면 한강을 보는 쪽에 30평짜리 국평 아파트가 가격이 어떻게 됐나를 전 시세와 이번 시세를 비교해서 가격을 만드는 거고 만약에 이번 시세가 지금 한 달 안에 거래가 없으면 부동산에 물어봐서 이거 지금 얼마쯤 하나요? 물어봐서 하는 것이고 근데 지금 중개사 협회에서 만든 통계는 지금 이건 만드는 과정이에요. 근본적으로는 부동산원 통계 같은 통계로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전부 다 그 지역에 있는 85제곱미터의 아파트는 전부 다 통합해서 그 개수 대비 n분의 1 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85제곱미터의 아파트면 전부 다 같은 거라고 본다. 약간 이런 종류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저희 딱 청취자분들이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85제곱미터라고 다 같아. 단지마다도 다르고 단지 안에서도 다른데 그 차이를 반영 안 하면 어떡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일단 그 차이 때문에 아직은 불완전한 통계입니다. 이 통계는. 그러니까 거래가 많으면 어느 정도 평균 가격을 찾아갈 수 있겠지만 특히 네. 거래가 없는 지역일수록 편차가 더 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잠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우리도 몇 번 토론 주제로 담았었죠. 한국 부동산원 통계랑 KB 부동산 통계랑 이것도 사실은 계속 차이가 있어 왔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사 방식의 차이가 여기에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도 헷갈리는데
이걸 바탕으로 또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당국 입장에서는 일단은 데이터부터 이렇게 헷갈리게 되면 더 어렵지 않을까요? 일단은 이번에는 아마도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우리 이런 새로운 통계가 있어라고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지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방향성이 달라. 방향성이 다른데 이건 반드시 우리가 선행 지표야. 실제로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빨리 나오니까. 8월에 88 대책 이후에 88 대책의 효과도 어느 정도 있고 그 뒤에 금감원장 발언 등으로 인해서 금융권의 대출금리 가상금리가 오르면서 대출이 좀 잠긴 효과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7월 혹은 8월쯤에 거래량이 피크를 치고 사실은 아파트는 이런 시세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시세 밑에 깔려 있는 거래량이 얼마나 되느냐를 그쵸. 보는 것도 중요한데 네. 꺾였다는 겁니다 지금. 8월에 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난 뒤에 꺾였고 그 추세가 앞으로 계속 갈 거기 때문에 당장 단기 고점은 지났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전문가들은 다 거의 동의하는 추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 상황을 우리가 좀 더 먼저 반영해서 보여주는 거야 라고 해서 이 지표를 내놨기 때문에 약간 호객의 효과가 있는 건데 장기적으로 전반적으로 보면 유사하게 갈 것이고 동시에 내년에 좀 더 가다듬은 통계가 부동산원이 아닌 이 중개사협회에서 나온다면 이건 분명히 의미는 있습니다. 그 부동산에서 집계한 전국 한 80% 정도의 협회에서 그 부동산에서 집계한 데이터가 곧바로 수집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부동산원 형태로 좀 가다듬어진다면 선행 지표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새로운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당장 이 두 지표의 차이에 너무 집중하지는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집값이라는 게 굉장히 큰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살면서 살 수 있는 가장 비싼 재화인데 근데 그 데이터를 빨리 받아보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근본적인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가 뭐 많이 보는 포털 사이트에서 집값 검색하는 것도 등기 기준이었다가 계약 기준으로 더 앞당겨졌고 이제는 중개사 협회를 통해서 거기 중개가 이루어지면 바로 또 통계가 나올 수 있는 이렇게 또 빨리 당겨서 보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중요할까요? 그렇게? 집은 이제 거래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장 뭐 내일 계약하니 모레 계약하니 이렇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마음이 좀 급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통계라는 게 아까도 다른 기자분들이 설명해 주셨지만 집계 방식에 따라서 당연히 장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떤 통계는 이제 부동산원 같은 경우에 다소 좀 느리지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고 이제 그 수치 보정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정확한 면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대신 좀 느려서 좀 속이 터질 수는 있겠죠. 다만 이제 중개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제로 거래한 그 시스템에 있는 걸 가지고 집계를 하니까 좀 빠르지만 아직 이게 완전한 통계인가 하는 좀 불완전한 측면이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정부에서 그 정책을 할 때도 그렇고 그 집값을 거래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도 결정을 할 때 있어서 사실 꼭 통계가 딱 하나여서 이게 절대치니까 이거에 따라서 결정하면 되지 하면 마음은 편할 수 있지만 사실 여러 이제 통계의 어떤 장단점을 알고 두세 가지 지표가 있으면 그거에 따른 그 종합적인 어떤 추이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좀 어렵더라도 좀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동산 중개업소 가거나 아니면 지역 이렇게 부동산 시세를 챙겨볼 때 가장 최근 거래 금액 중심으로 또 우리가 또 보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하나가 미분양 주택 통계입니다. 미분양 주택 통계 요게 한 현재 7만 채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인 미분양이랑은 또 통계가 좀 다를 수 있다. 이런 지적들 항상 나오죠. 네, 뭐 현행법에서 이 미분양 수치가 사실은 영업상 비밀이라고 해서 네. 건설사가 공개를 하고 싶으면 하고 재량에 달렸거든요. 이게 그냥 그래서 건설사가 주는 통계에 따라서 취합해서 그거를 그냥 취합을 공개하는 하기 거예요. 때문에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건설사 입장에서는 계약률이 낮으면 굳이 이거를 공개를 해봤자 자기들 뭐 PF 대출도 걸려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이미지 타격도 있고 이러니까 공개를 안 하고 싶겠죠.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둔촌주공 같은 경우만 해도 뭐 이제 1, 2순위 계약 이후에 뭐 이거 계약률 공개 안 해서 이제 맞아요. 얘기가 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수요자 입장에서 사실은 이게 좀 정보가 있어야 이제 계약할 때도 그렇고 좀 중요하긴 해서 이거를 의무화하자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기는 한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건설사의 입장을 정부는 약간 이제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쉽게 가지는 못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런 네. 제도 개편을 해서 미분양 주택 통계를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정확하게 보고하도록 만들었다가 미분양 주택이 뭐 10몇만 채입니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또 이제 화들짝 할 수도 있을 테고요.
근데 이거는 시간을 두고 조금 더 정확성을 높여야 될 필요는 있어 보이죠. 네, 이게 왜냐면 정부에서 어쨌든 그 집값 문제를 나올 때는 이제 공급이 뭐 맞냐 적냐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게 맞냐라는 어떤 정책 판단이 들어가는데 이 미분양 통계 자체가 좀 부정확하면 이제 빈집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정부에서도 뭐 그렇죠. 네, 토지를 풀어가지고 아파트를 얼마나 지을지 이런 결정을 하고 거기에는 예산이 수반되니까요. 장기적으로는 이걸 좀 정확히 잡는 게 당연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이게 집값은 굉장히 우리 국민에게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통계도 그리고 뭐 이 게시판에도 뭐 이렇게 통계 조작 이런 거 걱정해 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주무부처인 국토부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난 정권 때도 그렇고 현 정권 때도 그렇고 이 통계 때문에 각종 논란 의혹 끊이지를 않지 않습니까? 네, 사실 뭐 문재인 정부 때도 지금 통계 조작했다고 뭐 의혹이 있어갖고서는 뭐 전방위 감사도 받았고 지금 뭐 검찰 조사도 받고 있긴 한데 이게 이제 사실은 그 항상 국감 때마다 이제 단골 소재로 등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 통계 조작이 있었다라고 해서 원희룡 장관이 직접 나서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했지만 현 정부도 역시 올해 4월에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난해 19만 채의 주택 공급이 이제 누락이 됐다. 이게 1월에 데이터베이스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제 확인이 됐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뭐 집값도 그렇고 그다음에 공급도 그렇고 부정확한 통계로 막 공급 대책도 내놓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값에 대해서 가뜩이나 민감한데 신뢰가 없고 오히려 뭐 정부가 대책 내놓을 때마다 역효과가 나기도 하고 이제 막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이제 집값 관련해서 그리고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은 언론의 기사 헤드라인을 보고 많이들 이제 이거를 판단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게 객관적인 걸 넘어서 좀 주관적인 게 전달이 될 수도 있겠고 해석하는 사람의 또 차이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자분들이 부동산 기사나 데이터를 볼 때 이런 점은 좀 유의하시라 당부할 만한 게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이게 언론 미디어 환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 그 온라인에서요. 그 클릭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기자들이. 그래서 언론사도 클릭을 받아야 수익이 나고 다른 종류의 수익은 광고 수익이 있는데 이것도 뭐 그렇게 늘고는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클릭을 위해서 과감한 제목과 과감한 내용의 기사를 씁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눈에 띄는 건 그런 건 것 같습니다. 서울의 어디에 무슨 아파트 정고점 돌파하고 국평이 뭐 50억에 거래됐다. 60억에 거래됐다. 그랬을 수 있죠. 근데 그 국평 때 모든 그 단지의 아파트가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아파트 단지의 그 집의 특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그것이 정고점을 찍었다 할지라도 다른 종류의 아파트들의 상황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언론은 그 정고점을 찍었다 아니면 60점 이런 60억 이런 숫자가 보일 때 클릭이 나온다는 걸 알아요. 그런 기사를 과대 생산합니다. 상황은 통계에 더 가까울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사실 정고점 찍었고 여기도 정고점 돌파 저기도 정고점 돌파인데 무슨 3%밖에 안 올랐다고 그러냐라고 말하지만 통계는 사실 거짓말을 하기는 상당히 힘들고 이것은 적절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종류의 미디어의 기사가 이런 쪽의 미디어 기사가 훨씬 많기 때문에 상황이 좀 달라 보이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강나루 기자. 네. 그 폭자 이런 거를 좀 주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서 폭락, 폭등. 네, 폭등, 폭락. 그러니까 기사 제목에서 사실 그 과한 형용사, 네. 부사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상승이나 상승세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제 폭등으로 하거나 하락이나 하락세로 할 수 있는데 폭락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럼 뭐 어느 정도 떨어지는 게 폭락이고 어느 정도 오르는 게 뭐 폭등인가 이게 그렇죠. 사실 기준이 애매하긴 하거든요. 다만 이제 그런 어떤 강한 단어들, 강한 어떤 형사 부사를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솔깃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선택에 좀 이게 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경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287님이 집값이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걱정하는 뉴스, 올라가면 올라간다고 걱정하는 뉴스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8555님 기자님들 말씀 듣다 보면 공부하는 기분입니다. 오늘도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생으로 쌈을 싸서 먹거나 김치를 담글 때 반드시 필요한 이 채소는 무엇일까요? 두 글자입니다. 주로 강원도 고랭지에서 생산이 됐는데 올해 강원 지역도 기온이 30도를 넘어서면서 작황이 많이 안 좋아졌죠.
또 다른 주산지인 해남, 진도 등은 호우 피해가 더해지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것 한 포기에 지금 2만 원이고 또 나타나면서 올해 김장이 벌써부터 많이 긴장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김수진님, 포기는 이거 셀 때 쓰는 단어라는데 저는 이걸 사는 걸 포기해야겠습니다. 너무 비싸서.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이용한님, 진짜 금 이겁니다. 날씨가 이제는 또 날씨가 추워서 기침 소리가 많이 나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이은정님은 식당에 가서 김치 더 달라고 하기가 미안할 정도예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또 농사 지으시는 분들 올해 농사 너무 안 됐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보내주고 계시고요. 아이고 참 힘든 상황입니다. 그 사이에 상황이 좀 나아져야겠죠. 그리고 오영희님이 농부입니다. 김장 이거를 이제 심었는데 작황이 영 좋지 않네요. 3일 전에 다시 모종을 했습니다. 이제는 잘 돼야 할 텐데요. 걱정이 됩니다.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또 가격이 또 떨어지기도 하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그 두 글자 맞춰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참 많은 사람들을 애타게 만들죠. 한때는 그 주주 수가 600만 명에 달하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좀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주주 수도 줄고 있다고 하고 좀 반등하는 느낌이라도 들어야 되는데 62,700원대로 아이고 여전히 62,000원대입니다. 하이닉스도 최근에 주가 많이 떨어졌고요. 특히 주변에서 기자분들도 삼성전자 위기론, 속된 말로 삼성전자가 이제 동네 바보형이 됐다 막 이런 표현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체감들을 좀 하십니까? 저는 체감합니다. 뭐 다큐멘터리도 만드셨으니까. 지난 3월에 삼성 잃어버린 10년. 예.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단어를 아마 삼성의 미래와 관련해서 쓴 건 제가 거의 처음일 거예요. 예.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다큐를 만드는데 이 다큐가 꽤 조회수가 잘 나왔어요. 저는 한 번씩 쳐다봅니다. 한 100만 뷰가 나와 있거든요, 유튜브에. 특히 짐 켈러 네. 인터뷰만 네. 해도 100만 뷰 넘었고. 근데 이게 쭉 떨어지고 이제 거의 안 오르다가 최근에 클릭이 다시 붙고 있습니다. 보면 지난 한 일주일 사이에 한 10만 클릭이 나온 것 같아요. 딱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저는 그 다큐의 유튜브 조회수가 올라갑니다. 왜 떨어지나를 궁금해하시는 되게 분들이 씁쓸하게 좋은 거네요. 서영민 기자에게는. 물론 저도 삼성전자 주주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러세요? 다만 제 그 다큐를 봤을 때 어떤 신호가 된다. 삼성전자의 앞날이 어둡다고 했을 때 클릭이 좀 더 올라가고 주가가 떨어지면 반드시 댓글도 꽤 붙는다는 말씀으로 제가 체감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아이고 그러게요. 그래서 일단 뭐 주가가 그 기업의 미래를 선행해서 보여주는 거긴 한데 그만큼 지금 또 이제 주가 순자산 배율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1.0배대까지 그러니까 과거에 거의 하단 부근까지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치를 평가하는 게 그 하단까지 또 내려와 있는 그런 측면이고요. 제가 하나 또 체크를 해볼 게 뭔가 또 반전이 필요하기는 한데 아랍에미레이트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걸 추진한다라는 게 외신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 이제 그 소식통 인용해서 이제 보도가 나와서 이제 꽤 많은 이제 그 경제지를 비롯한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TSMC랑 그 대만의 TSMC와 이제 삼성전자가 그 대형 반도체 제조 공장 건립을 이제 아랍에미리트 측과 이제 각각 이제 TSMC도 논의하고 삼성전단도 이제 각각 논의했다라는 보도들이 좀 일제히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워낙 큰 반도체 공장이니까 이게 이제 또 어떤 새로운 어떤 그 호재가 아니냐 해서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사들을 봐도 사실은 이제 초기 단계의 좀 논의인 것 같아요. 장애 요인도 많고 뭐 예를 들어서 아랍에미리트에 이제 그걸 건설하려고 하면 이제 뭐 어떤 그 반도체 공장이기 때문에 용수도 해야 되고 전기도 이제 대용량의 전기가 공급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과연 가능하겠냐? 뭐 다른 이제 미국 같은데 이제 투자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게 좀 아직은 이제 좀 약간 설익은 그런 좀 보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 공장을요 해외에 짓는다는 소식은 일단 한국이 짓지 않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닙니다.
일단 대한민국에 지어야 대한민국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아니면 부가가치가 대한민국에 좀 더 남으니까 그게 좋은 거고 삼성이 해외 짓는다는 소식은 그렇게 반길 소식은 아닙니다. 근데 두 번째 이 공장이 성공할 것인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반도체는 거대 장치 산업이고요. 수십조 원을 들어서 공장을 짓지만 그 공장에서 아무것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초첨단 반도체 선단 공정을 적용한 반도체 공장들은 지금 중국이 성과가 없어요. 엄청나게 돈을 쏟아부어도. 그러니까 이게 아주 미세한 공정에서 아주 잘 조립해야 되고 그 전반 공정의 전반을 아주 잘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 반도체 공장을 대부분의 우리나라 하이닉스도 삼성도 다 우리나라의 핵심 공장은 다 지었고요. 핵심 공장을 해외로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부가가치가 낮은 공장은 해외에서 가능할 수 있는데 핵심 공장을 해외에서 하는 건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그것도 별로 좋은 점은 아닙니다. 지금 뭐 미국에다가 신규로 짓고 있는 공장도 네. 뭐 이렇게 투자 속도를 좀 늦추네만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그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거든요. 미국의 인건비가 너무 비싸니까 아니면 자재비가 너무 비싸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들어서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줘도 이거 흑자를 낼 수 있나 하는 생각 더하기 여기 그 공정을 아주 잘 관리해서 정말 제대로 된 초첨단 선단 공정의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나 여기도 물음표가 붙기 때문에 속도 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랍에미레이트 이야기가 나왔는데 미국도 그렇고 사실은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라는 거는 그 나라에서 반기는 일이지 정말 이 반도체 기업들이 원해서 가는 건가라는 생각도 또 근본적으로 갖게 되고요. 우리가 예전에 이재용 회장이 그 어떤 뭐 비전 선포식 때도 이야기를 했던 건데 특히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를 잡겠다. 2030년에 따라잡겠다라고 했던 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따라잡기는커녕 점점 더 멀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 점도 제 다큐에 잘 설명돼 있긴 합니다. 근데 그때보다 지금 2분기 말 기준으로 나온 데이터가 더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에서 3나노대, 4나노대의 제품을 설계도를 받아서 찍어서 만들어줄 수 있는 회사가 TSMC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그 시장에 아예 들어가질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수주받았다는 소식도 없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부가가치는 거의 여기서 나옵니다. 애플이 TSMC에 주는 물량이 TSMC의 매출의 10%, 20% 이렇게 차지합니다. 한 회사가 그렇게 커요. 네. 그러니까 이 시장이 엄청 크고 부가가치도 엄청 큰 건데 요걸 잡아야 되는데 요걸 잡지 못하면 점유율 격차는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3, 4나노대에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고객이 원하는 수준의 완성도로 불량률이 낮게 발열도 낮게 만들어 주었다는 얘기를 아직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TSMC만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 점유율 격차가 TSMC가 50%가 넘고요. 삼성은 10% 초반에서 점점 더 10%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벌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게요. 특히 엔비디아 GPU 뭐 코어스 방식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패키징을 또 엔비디아 그 TSMC가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이 달릴 정도로 지금 엔비디아 주문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TSMC는 계속해서 잘 나가고 있고 네. 삼성은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고 어제 그 유진투자증권 이승우 센터장이 네. 모 언론사에 나와서 그 인터뷰를 하면서 삼성전자의 현재 업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주는데 부문별로 좀 요약하면 괜찮을 것이 현재 반도체 디램이 상당히 좀 안 좋은 국면으로 가고 있답니다. 먼저 수요가 좀 떨어져서 좀 떨어지는 방향으로 생각보다는 수요가 견고하지 못한 것으로. 근데 HBM은 좀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삼성이 그렇게 잘하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근데 스마트폰이 지금 최근에 플립폰, 폴더폰 신형이 나왔죠. 이게 그렇게 실적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상반기에 스마트폰 실적도 신제품이 나왔는데도 그렇게 실적이 좋지 못했다. 파운드리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격차가 크다. 그리고 삼성이 다른 부분은 가전 부문이 있긴 하지만 다른 가전은 사실 이게 이 플럭추에이션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상황이 삼성이 정체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가 지금 뭐 겨울이 오니만이 겨울이 아른거리니만이 하는 리포트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상황까지 반영되니까 삼성에 대해서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없다. 현 상황에서. 근데 국내에서 애널리스트 하시는 분들은 전반적으로 방금 말씀하셨지만 주가와 자산의 비율이 거의 1이기 때문에 지금 정말 역사적으로 삼성의 그 주가 가치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저평가받는 지점까지 왔기 때문에 더 떨어지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런 말까지는 하는데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니다.
있다라고도 합니다. 약간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케이스가 어느새 돼버렸는데 인텔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인텔 주가는 뭐 그 전부터 신저가 가고 있었고 뭐 최근에 약간 반등하긴 했습니다만 인텔의 구조조정 이야기에 이어서 M&A 이야기도 나옵니다. 인텔이 이제 시가총액이 930억 달러라고 해요. 지금 네. 이제 우리 돈으로 124조인데 이게 이제 인텔이 뭐 4년 전만 해도 시총이 2,900억 달러였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미국을 넘어서 뭐 세계를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이다 이렇게 불렸는데 이제 4년 만에 뭐 반토막 반반토막 정도가 난 거죠 시총이. 그러다 보니 이제 퀄컴이 시총이 이제 1,800억, 2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퀄컴이 이제 인텔을 인수한다는 기사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거래가 성사되면은 워낙 이제 최대 규모 빅딜인데.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그 보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그 규제 당국의 반독점 심사 이제 2개가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심사를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제 그 진짜 합병이 될까는 의문이지만 근데 이제 인텔이 그 반도체 왕국이라고 불렸던 인텔이 이제 퀄컴한테 인수를 될 정도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인텔의 약간 치욕적인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이 이제 이 부분을 좀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좀 그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퀄컴 하면은 이제 스마트폰의 CPU, 스마트폰의 두뇌라고 하는 그 AP를 만드는 회사인데 네. PC의 두뇌인 그 CPU를 만드는 인텔을 인수하려 한다. 굉장히 그것도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하네요. 격세지감이 있는데 퀄컴은 사실은 제조업체가 아닙니다. 이 그렇죠. 업체는 그냥 설계. 설계를 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물리적으로 제조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인텔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반도체 제조 회사, 종합 반도체 IDM이라고 하죠. 종합 반도체 회사입니다. 설계부터 제조까지 다 했는데 이 회사 모델이 몰락한 겁니다. 사실은 여기서 삼성이 봐야 될 게 많아요. 퀄컴이 인텔이 왜 몰락했느냐. 자기가 잘하던 CPU. 사실 옛날에는 다 컴퓨터만 썼고 거긴 CPU가 다 들어갔고 이건 다 인텔이 공급했는데 인텔이 이 시장에서 만족을 하다 보니 모바일 시장이 나와도 저 작은 거 뭐 얼마 부가가치도 없는 거 저걸 내가 왜 해 하면서 CPU만 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모바일에서 뒤졌고 그 뒤에 점점 시장에서 멀어지면서 AI 시장이 왔는데도 전혀 뭐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한때는 IT 시장의 가장 큰 회사였는데 삼성도 보면 신성장 동력이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측면에서는 반면 교사를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삼성이 모바일 시장에선 신성장 동력에 대응을 잘해서 잘 왔고 지금까지 잘 왔지만 지금 정체 국면에 있는 건 전반적으로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신성장 동력에서 어떻게 하면 따라갈 수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는 인텔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얼마 전에도 삼성은 HBM 그 작은 시장 우리가 왜 뭐 이러면서 뭐 한 2010년대 후반에 이거 손을 좀 놨었고 그 사이에 하이닉스가 이제 치고 올라갔고 그러면서 전반적인 D램의 점유율 차이도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거의 이제 붙어버렸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사실은 삼성에게는 이제 위기는 맞기는 맞는 거고. 네, 지난해 하반기부터 HBM 그 작은 거 시장 작은 거 내가 왜 만들어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는 지금은 큰일 나죠. 이제는 그래도 뭔가 정신 차리고 이제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결과물은 잘 안 나오고 있는 게 또 씁쓸한 현실이기도 하고요. 일단 그 퀄컴이 인텔을 이제 인수하느냐 마느냐는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이제 뉴스 보도 정도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퀄컴이 정말 인텔을 인수해서 인텔이 파운드리를 제대로 하게 되면 칩 설계와 생산까지 같이 하게 되면 퀄컴이 삼성에게 맡기던 칩 제조 여기에서 또 삼성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퀄컴은 사실 삼성의 최대 고객입니다. 예. 최대 고객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TSMC의 최고 좋은 칩, 스냅드래곤 젠 3 뭐 이런 칩들은 최고 좋은 칩인데 퀄컴이 만드는 지금 삼성의 최신 휴대폰에 가장 그렇죠. 좋은 휴대폰에는 다 그게 들어가 있어요. 네. 삼성 게 아닙니다. 퀄컴한테 받아 쓰는데 이걸 TSMC가 만들어요. 근데 그 전에는 이것도 삼성이 만들었어요. 퀄컴은 옛날에는 작은 회사였고요. 삼성이 잘 봐주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 회사 칩도 써주고 다 해줬는데 어느 순간 점점 독립을 하다가 완전한 독립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텔의 파운드리를 가져간다면. 근데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퀄컴이라는 회사가 삼성과 아주 긴밀했다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중저가 퀄컴의 칩은 여전히 삼성이 만들고 있는데 이것까지 인텔에 맡기게 된다면 그러면 삼성의 고객이 확 더 줄어드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파운드리 그러니까 반도체 제조 사업부를 분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야기는
되게 많이 나오죠. 네, 뭐 인텔 같은 경우도 지금 비슷한 이제 위기에서 종합 반도체 회사이기 때문에 파운드리를 분사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삼성도 이제 계속 그런 주장이 독립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어떻게 니네가 설계도 하면서 그 설계 경쟁사의 부품을 니네가 만들면 정보 유출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치명적인 한계다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는데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조금 재무 구조나 대규모 투자가 이제 파운드리 회사를 분사를 해서 하려면 결국 돈이 필요하거든요. 뭐 네. 공장을 짓는다던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을 만한 재무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고 뭐 TSMC 같은 경우도 처음에 만들 때 대만에서 타이완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와 지원을 해줬는데 한국 정부가 과연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될까 이거에 있어서도 조금 뭐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인텔, 뭐 퀄컴 이런 거 볼 때는 저 다 미국 회사라는 점을 눈여겨 보셔야 합니다. 미국이 파운드리를 반도체 산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좀 더 그립을 강화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삼성에게는 안 좋은 환경 그리고 저 인텔에 무슨 일이 일어나건 저 그 미국에서 반도체를 제조하겠다는 꿈 혹은 그 목표 계획 이건 변하지 않는다. 미국은 어떤 식으로든 반도체 산업을 좀 더 강화하려고 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잘하는 것을 더 잘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우리 이제 종합 반도체 기업들의 앞날은 또 어떠할지. 그러니까 연예인 걱정, 삼성 걱정은 이제 할 필요 없는 그런 날이 빨리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KBS 서영민, 조정인, 강나루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부에서는요 곽재식 작가와 함께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그 전 시간에 저희가 도로, 아스팔트, 고속도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야기를 했죠. 이번에는 터널을 한번 같이 뚫어보시죠. 터널을 뚫는 방법 정말 또 재미있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잠시 후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